안녕하세요. 성심새벽의 한재문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나눠볼 텐데, 최근에 이제 1, 2, 3월에 아무래도 2024년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책자금은 정책자금 융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옛날에는 사실은 정책자금 신청하면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생각보다 좀 깐깐하게 책임경영 여부라든지 부실징후가 없는 기업을 선정을 면밀하게 해서 정책자금을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정책자금을 받기 유리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지,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나눠볼 텐데, 근데 세무사가 정책자금에 왜 무슨 관련이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요즘은 정책자금 심사를 할 때 재무제표나 재무지표 같은 걸 많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지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표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제조업감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되다 보면은 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에 대한 항목부터 하나씩 보실 텐데요. 첫째, 매출액은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회사의 규모나 사업 구조를 매출액을 통해서 유추 가능하고요. 매출의 구성이 뭐 제품 매출이냐, 아니면 서비스 매출이냐, 아니면 단순 상품 도소매 매출이냐, 매출액의 구성에 따라서 이 회사의 사업 구조도 유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융자 한도의 매출액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은 총 매출액의 25%까지 한도로 한다든지, 일반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 정도, 매출액의 6분의 1 정도 한도가 나온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관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매출 총액에 대한 관리는 세무사가 해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매출 구성, 업종에 따른 매출액의 구성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도소매업보다는 제조업에 더 혜택이 많은데, 업종을 제조업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매출 구성은 도소매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을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 매출로, 그리고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매출원가, 이런 형태로 항목을 제대로 입력해서 표준 재무상태표상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매출 구성이나 그 원가에 대한 그런 구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사 들어갔을 때 좀 불이익을 보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차관해 주셔야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매출액이 20% 이상 매년 증가하는 게 아무래도 심사 과정에서 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매출액이 그 회사의 총 차입금보다 낮으면 심사가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매년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심사 거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출액을 신고하실 때 최근에는 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까지 같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표준,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업종 코드를 각각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구성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업종 코드를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예를 들어 입력을 한다. 그러면 제조업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부가세 과세표준 명세서도 꼼꼼히 신경 써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만약에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소매 매출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조업 매출로 다시 코드를 설정해서 수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직원 급여입니다. 임직원분들 중에 이제 연구개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 활동이 개발비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임직원 급여를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만약에 제조업을 영위하시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과 관련된 인력을 일반 판매관리비에 대한 임직원 급여로 넣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판매관리비로 들어가 있다면 제조원가에 산입을 하셔가지고 계산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급수수료와 손익분기 항목인데요. 가끔 가다가 유형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들을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임직원 급여와 비슷하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 꼭 참고하셔가지고 유형자산으로 넣으실 수 있는 소모품비 내역은 유형자산으로 돌려주시고, 유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영되지 않는지 검토를 하셔서 영업이익이 낮아지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기업의 주된 활동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거기에서 일반 판매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즉, 제가 물건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자산수중이익, 그리고 채무면제이익 같은 영업의 손익은 빠진 상태로 이익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지표를 판단하는 이익으로서는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판단지표가 되겠죠. 이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이익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그 재무지표를 환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곧 정책자금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관리에 유의해야 될 사항 중 몇 가지를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지원금을 수취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받으신 정부지원금을 영업의 수익으로 일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지원금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초기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부지원금을 먹고 사는 IT 스타트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영업이익에 반영하지 않으면은 거의 다 손실이 납니다. 영업 손실이 나면은 당연히 정책자금이 나오질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하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이분들께서 정부지원금을 전부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을 하셨다면은 이 부분을 관련 원가에 차감해서 영업이익에서 반영해주는 작업을 해달라고 별도로 계산식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작업이 정부지원금이 각각 관련 원가에 매칭하는 그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원금 받은 내역이 어디에 쓰는지 일일이 다 알아서 대조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대표자나 재무 담당자분께서 세무사나 회계사님께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어디에 집행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아마 세무대리인께서 편안하게 결산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업이익과 비슷한 개념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개년 이상 마이너스면은 심사가 거절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이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을 가감한 최종 수치를 말하고요. 이 당기순이익이 사실 영업이익보다 덜 중요하지만 이익이익으로 바로 반영이 돼서 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관리가 어렵다면 영업의 손익을 관리해서 당기순이익이라도 관리를 해주셔야 조금 더 긍정적인 재무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한 5분만 쉬었다가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